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뭐 고무될 만한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우와 S&P 500 0.9%대, 나스닥은 1.3%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 주간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관세 정책 우려에 뉴욕 증시가 또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느끼는 것 봅니다. 이번 주에는 1월 CPI와 PPI 등 물가 지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어떤 해석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또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서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또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 올랐습니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나타냈고 또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모습이었습니다. 1월 비농업 고용 14만 3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도 4%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용 사태를 시사한 모습입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도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증시타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채권, 특히나 현재 4.5% 근방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흐름과 또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감세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재정 정책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르는 듯했던 뉴욕 증시 지난 3일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관세 공방에 조금 잠잠해지나 싶던 와중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한 데 이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시장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99%, 0.95%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1.36%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에 실적을 공개한 아마존은 이번에 4% 넘게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켰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만 소폭 오르는 데 성공했는데 아마존이 올해 AI 투자액을 1,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한 데 이어서 알파벳이나 메타 등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개한 것이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테슬라는 3.33% 빠졌습니다. 유럽에서 1월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1월 전년 대비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3%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메타는 이날 0.36% 오르면서 15거래일 연속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 주요 이슈 타임라인 순서별로 정리해보죠. 우선 개장 전에는 시장이 주목하던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1월 고용보고서는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신규 고용은 14만 3천 건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지난 11월과 12월 고용 수치는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3개월간 평균 월별 일자리가 12월에 16만 개에서 1월에 23만 개로 크게 늘어났죠. 또 실업률도 4.1%에서 4%로 낮아졌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와 전년 대비 모두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낮췄지만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30분 뒤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짓눌렀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7.8로 나오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의 3.3%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급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달 사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이상 뛴 사례는 총 5번에 불과한데요.
이번 데이터의 조사 기간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불안감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에 이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상호 관세에 대해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식 상호 관세에서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지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혹은 상대국 내부의 조세 제도까지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크게 떨어지는 듯했던 국채 수익률은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8%포인트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여파로 상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는데요. 이날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55%, 0.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에 10만 달러 밑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한동안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업비트에서는 1억 4,6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일정들도 살펴보시죠. 우선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관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과 11일 중에 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전망인데요. 예고했던 대로 다수 국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고요. 또 그 밖에 이번 주는 물가지표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최근 다시 인플레 기대치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진 만큼 여기에 물가 데이터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의 우려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11일과 12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증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파장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드라이브의 시동을 건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의 통큰 투자에 나섭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에 달하고 현재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투자 논의가 완료된 후 오픈 AI 기업 가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4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소프트뱅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가 됩니다. 최근 AI 지형은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외에도 제2의 ARM으로 불리는 영국 그랩코어를 사들인 데 이어서 미국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 암페어 인수도 막바지에 이르는 등 저전력 반도체 분야 강자를 잇따라 끌어모으고 있고요. 손정희 회장은 이와 별도로 초고성능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1,000억 달러, 우리 돈 14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이자나기도 추진 중입니다. 이 업계에선 손 회장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과의 3자 회동에서도 이런 야심을 드러냈는데 AI 칩 설계를 소프트뱅크가 맡고 삼성과는 제조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등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삼성전자, 한미일 AI 삼각 동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딥시크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 업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구글 딥마인드 CEO이자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네미스 허사비스도 딥시크를 눈여겨봤습니다. 허사비스는 딥시크에 대해 중국이 내놓은 최고의 작품, 최대 업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전례 없는 열풍에 대해선 과장됐다며 이미 AI 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과학적 진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선을 그었습니다. 딥시크는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접속 차단 등 금지 조치를 받는 가운데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레노버를 비롯해 지리자동차, 또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비테크 등이 딥시크 AI 모델을 연거푸 도입하는 등 PC는 물론이고 로봇과 전기차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비용상 이점과 오픈소스라는 접근 방식이 업체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US스틸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제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투자 증액이 포함된 신규 제안서를 건넸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와 이시바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제철이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이 이번 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시바 총리도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며 일본제철이 투자해서 US스틸이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해 몸을 낮췄습니다. 다만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 변경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일본이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선물 끌어미를 안기고 눈앞에 관세 압박을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왔고 현지 언론들은 좌절됐던 일본제철의 거래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협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짚었습니다.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가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들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인덱스는 한때 지난해 8월 저점 대비 7%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최근 2년간의 랠리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빅테크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치 못한 달러화 강세가 기업들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적했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40%가 실적 발표에서 환율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뱅커프를 비롯한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가 올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적에 부담을 주는 달러화 강세 환경 속에서 빅테크들의 주가 평가 가치가 높아진 점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배로 크게 오른 상황인데 달러화 강세 압박과 더불어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경우 빅테크 주가의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기대하게 했던 동해심의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 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되긴 했지만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추 사업은 이어갈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사업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가 13.82% 빠졌고 S&T에너지 5% 가까이 하락했으며 SK가스도 4.18%, 포스코인터내셔널 3.61%, 두산에너빌리티도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온디바이스 AI주는 강세 보였는데요. 중국 딥시크의 출현으로 AI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있죠. 특히 저비용 고성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러면서 모델 경량화로 기기 자체에 AI를 탑재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시장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HBM에 이을 차세대 반도체로 저전력 반도체를 의미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꼽으면서 관련주인 온디바이스 AI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올해 AI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5,6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심텍이 24.01%, 제주반도체도 18% 넘게 올랐고요. 네페스 16.91%, 가온칩스 15.47%, 네페스아크가 14.15% 시세 분출했습니다. 로봇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였었죠. 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과 AI 협업에 관해 논의하면서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 호재가 쏟아졌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채용 시동에 나섰는데 테슬라의 부품 공급사인 DIC가 로봇 관절 시제품의 생산과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휴림 로봇도 자율 이동 로봇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중국 오마크사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들의 관련주가 들썩였는데 먼저 대동기어가 26.48%, 휴림 로봇 17.24% 시세 분출했고요. 클로봇이 15.97%, DIC도 13% 넘게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6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최근 로봇주는 성적이 좋았지만 자율주행 종목은 주춤했는데요. 그런데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라이다 종목들이 새롭게 로봇 테마로 편입되면서 수급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다의 새로운 먹거리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서비스 로봇이 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최근 AI가 접목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태죠. 그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라이다 기업 SOS랩에 대해 로봇형 라이다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SO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도 로봇형 라이다 수주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모멘텀이 생겨났고, 또 특히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라이다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OS랩 20.58% 시세 분출했고요. IA가 13% 넘게, 또 퀄리타스 반도체도 9.03% 올랐고, HL만도가 8.97%, 넥스트칩도 8.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를 위협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또 시장의 악재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6% 약세였고 코스닥은 0.4% 가까이 올라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올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와 미중 관세 협상 등을 기다리며 관망 심리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국내 증시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2,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2,0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3,300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금액은 적었지만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기관이 56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여기도 개인만 홀로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변화가 눈에 띕니다.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자동차 대표주들 그리고 네이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넘게 올라서 116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성장에 더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도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인데요. 이로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업황 악화로 흔들리는 사이에 바이오가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리가캠 바이오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연일 이뤄진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었고요. 로봇 대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2차 전지 대표주인 시총 4위 에코프로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흔들리는 사이에 헬스케어와 로봇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전 오른 1,44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 후반기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촉발된 영향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도 1,455원 40전으로 레벨을 높였는데요. 오늘은 외환시장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도 염두에 두시죠. 이번 주는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다시 불씨를 붙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간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르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12일과 13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단기 통화정책 보고도 있으니 어떤 말이 나올지도 확인하시죠. 그리고 AI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화요일에는 서울시에서 서울 AI 2025가 개최됩니다. AI 서울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참가 예정이라 최근에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분기 리뷰도 이뤄지는데요. 금호석유와 넷마블, 롯데케미칼 등의 종목 편출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SM과 OCI홀딩스, 아시아나항공 등의 실적을 공개하고요. 내일은 GS와 SKC, 풍산,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 게임 기업들도 줄줄이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수요일에도 W게임즈와 위메이드 등 게임사들 실적이 나오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콘텐츠 기업들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목요일엔 카카오와 두산 로보틱스, 한온시스템 등이, 금요일에는 삼성증권과 서울반도체 등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호실적 되는 기업들 시장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개장 전에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도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에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주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장까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소화해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이 국내 증시에 큰 압박이 되겠는데요. 수출 관련 업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 미국에서는 뭐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고용은 굉장히 좋고 이 가운데 오히려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진 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열의를 하네요. 뭐 상호관세 얘기하고 에어포스원에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뭐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요. 네, 예. 저 학창 시절이 기억나는데 9시 뉴스 딱 시작하면 첫 코멘트가 앵커들의 네.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네네. 매일 네. 한 5년을. 네네. 요즘은 하루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을 입에 안 올리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진짜로. 예. 예. 진짜 바이든 3년 동안에도 못한 일을 3주 만에 해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참 논란도 많고요. 오늘도 지표도 지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우리가 뭐 진짜 버선발 같은 거 한번 뒤집어 보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특히나 그렇죠. 왜냐면 또 일기 때 보면은 그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쿼터제 적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좀 제한되는 거였는데 일기와 닮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더 강해진 예. 느낌이에요. 한번 오늘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뉴욕 증시가 지수도 그렇고 그 동안에 이렇게 뉴욕 증시를 갖다가 뭐랄까요 견인해 왔던 빅테크 주들 저는 약간 느낌이 갑자기 좀 중력이 느껴져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살짝. 그래 뭐 트럼프 탓을 하기도 하고 뭐 지표 탓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미국 장이 그 할까. 이제 우리 이춘광 대표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조정,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에 대한 뭐 믿음은 여전하신데 어떻게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 장 특히 주말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요. 지난 한 주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한 주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금요일날 노동시장 때문에 이제 살짝 뭐 미시간 심리지수 뭐 이런 것 그게 또 때문에 컸죠. 예. 살짝 좀 예, 놀랐는데 예. 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난주에 왜 ISM PMI, 예. S&P 글로벌 PMI 지표도 네. 발표했고 주 말에 또 미시간대 심리지수 발표됐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종류가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예. 하드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마켓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하는 네네. 데 기초가 되는 게 하드 데이터고 참고로 저희가 아주 맹신하고 있는 게 하드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PMI라든가 미시간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래서 그렇죠. 참고로 그 ISM PMI 이런 것들은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전화해서 이 전기보다 좋아졌니 나빠졌니 똑같니 이 세 개 갖고 다 다뤄갖고 네. 나름의 그 넘버링을 스코어링을 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실제 경기 지표를 그렇게 잘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볼때 지난주는 뭐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환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긴 했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0.2% 정도가 마이너스, 0.21%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는 작년 연말이나 최근부터 그 빅테크 위주에 끌어갔던 시장은 조금 감속을 할 거고 이 그 주가 상승의 확산세가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예. 뭐 그동안에 좀 그 지지부진했던 이런 몇 개 업종들이 막 8%, 7%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더 건강하게 그 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 저희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 덕분에 뭐 지난 연말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대응해서 한 2개, 3개 종목 바꿔놨던 게 어떤 종목은 한 14% 올랐고 뭐 ETF 기준입니다. 네네. 어떤 예. 종목은 한 5% 올랐고 그래서 예. 참 할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바꿔놓은 ETF 그게 이제 빅테크 중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는데 네. 이 배트맨 지난주인가도 제가 한번 예, 살짝 예, 보여드렸던 것 예. 같아요. 엔비디아부터 쭉
브로드컴까지 넣습니다. 배트맨. 여기 보시면 네.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게 2023년 2, 4분기 때부터 EPS 분기 성장률을 수치화해서 바 차트로 쭉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보시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소위 그 M7이라고 하는 예. 종목들의 분기별 EPS 성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근으로 올수록 쭉 떨어지고 있죠. 둔화되고 네. 있네요. 네, 이익 성장세 자체가 점점 네. 둔화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 때 아마 100%보다는 조금 뭐 밑단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하는 거 아닐까? 예, 반면에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좀 네. 외람된 말씀을 드리긴 예,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주말 동안 나온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역으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연준이 금리를 인할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또 올라가고 있고 네. 여기에다 소비자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또 소프트 데이터니까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예,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네.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여력은 없어질 것 같아.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은 예. 작년 가을에도 한번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예. 역사적으로 미국 경기에 스태그플레이션 딱 한 차례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초반 후반에 그 중동발 오일 쇼크 2번 딱 먹고 나서 물가가 그때 뭐 거의 30%까지 CPI 기준으로 30%까지 떴으니까요. 폴 볼커라고 하시는 그때 그 재무장관이었던가 페드 의장이 그 정책 금리를 막 20%까지 올리면서 살해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때가 딱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진이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빼고 나머지 한 번도 지난 5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없었고요.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는 있지만 조금 과대해석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그 뭐 노동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노동 보고서에서 고용 보고서에서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가 네. 지난주는 0.4에서 0.3으로 떨어졌다가 0.3에 지금 0.5로 살짝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또 이게 물가 압력이 심해지는 거 아니야? 시간당 평균 임금. 네네. 네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물가 압력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지만 있죠. 동시에 같이 발표된 에버리지 워크위크라고 해서 네네.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입니다. 네. 주당. 그게 주간. 0.1시간 줄었어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이건 또 62.5에서 62.6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 공급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선먼스는 항상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예. 이 그 질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노동 공급 늘어났고 그리고 졸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우리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정세 그러니까 적당히 좀 냉각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미시간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확 떴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조사하는 기간 자체가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때 아주 큰 사건이 뭐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 네네네. 그럼 이제 이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관세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대답에 편향이 있는 것이죠. 지난 2년 내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시각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신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이게 관세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뉴스 정리하기도 참 바쁜데 예. 중국도 이른바 대미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도 10일부터 오늘부터네요.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죠. 여기다가 15%의 관세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지금 거기다가 뭐 양 정상 그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 통화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고, 약간 삐졌나 두 분. 그리고 이게 지금 상호 관세
상호 관세라고 지금 표현하나요? 어떤 데는 또 호혜적 관세라고. 얼핏 듣기에는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호혜적이라고 그게 하니까. 이제 정치학 용어인데 reciprocal이라고 리시프로컬. 네가 10% 때리면 나도 10% 때릴게. 20% 때리면 나도 20% 때린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이 상호 관세란 얘기는 지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됐건 그 관세를 물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관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절대 저는 친미는 아닙니다만 네네.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2.5%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에서 네.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10%예요. 유럽에서 10%를 때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은 2.5%밖에 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잘안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불균형 조건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그 표현이 그런 데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상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상은 아니고 유럽연합 대상일 가능성이 네, 그래서 유럽에도 지난주에도 왜 유럽에도 이제 관세 때릴 예, 거라고 하니까 예. 막 유로화 예, 떨어지고 예. 이제 이런 약간 갑노을박이 있었는데 바로 주말 금요일인가로 제가 네, 기억합니다. 유럽 그 트레이드 커미셔너인가요? 예, 예, 그분 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이 또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10%인데 예. 2.5%로 낮출 의향이 있어라고 또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정이 좀 있을 거고 우리가 보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왜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문에 막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찾아뵙고 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다 해결돼 버렸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대학원 때 국제 정치를 배웠던 어줍지 않은 좀 기억이 납니다. 네네. 국제 정치의 본질은 힘의 원리거든요. 예. 그 힘이라는 건 경제력과 군사력이란 말이죠. 네. 멕시코, 캐나다 이 무역 의존도 자체가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7, 80%, 네. 미국은 20%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여기서 뭐 세게 조건을 내고 그러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유럽도 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예. 아까 중국 말씀 잠깐 예. 해주셨는데 제가 중국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아직은 못 봤기 때문에 예. 제가 수치를 언급해서 예. 언급을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그 이번에 뉴스 평론을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한 뭐 예를 들면 25%, 예. 중국에서 지금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네네. 결국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더 완전히 균형을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였던 거를 이제 조금 다시 그 원상 회복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에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네, 저는 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보도상으로야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물밑 작업이 됐건 아니면 이면에서 됐건 오히려 더 절박한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꼭 그 뭐 코로나 19 근원을 따져야겠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참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중 간에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정말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게 뭔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건 아직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 아직 네. 입 밖으로 네. 꺼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여기다가 또 조금 그 한 거는 뭐 이런 걸 하는 게 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기사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온 거 그냥 대충 옮겨다 쓰는 보도 말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면 하다못해 기존에 몇 퍼센트를 때리고 있다가 거기다가 몇 퍼센트 더 부과, 10% 더 부과한데 이 정도라도 좀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기사나 저 기사나 다 똑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더 부과한다고 기존에 얼마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궁금하죠. 또 막 뒤져야 되는데 또 궁금한 게 그 철강 알루미늄 갑자기 25%. 근데 예전에 일기 때 철강 원래 25% 했었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유럽 연합은 이제 면제를 해줬고 우리나라는 한 쿼터제 네. 했었고 이번에는 근데 다 하겠다는 거고 알루미늄 그 당시에 10%였단 말이죠. 갑자기 25% 올리겠다고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 수치를 25%라고 생각은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결국 조정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를 꼭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올곧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제조업 공동화됐던 걸 다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제조업을. 네네. 예. 그때 왜 지난주인가 제가 언급 살짝 드렸는데 네네네. 그 미국 제조업 이런 거 인터넷 찍어보시면 정부 보고서에 민간 보고서 제목이 한결같이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또는 Rebuild the Economy라고 나옵니다. 네네네. 이게 일기 때 트럼프가 시작한 어떤 아젠다예요. 예. 그러니까 다 공장 싼 비용 찾아서 중국으로 가고 다 해외로 나가 덕분에 이제 러스트벨트, 그 미시간호 근처 자동차 철강 단지가 다 녹슬었다 해서 러스트벨트였잖아요. 네. 사실 일기 때 당선된 게 이 러스트벨트 하나 꼭지 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트럼프가 일기 때 준비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입법화된 게 IIJA 입법이 있는 네, 겁니다. 네. Infrastructure and Jobs Act예요. 예. 그러니까 이 IIJA 입법이라든가 뭐 좀 일적이지만 그때 TCJA라고 Tax Cut and Jobs Ac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제조업 결국은 제조업이 흥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딱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올곧이 진행하는 어떤 큰 아젠다입니다. 네네. 저는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분석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게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때 리쇼링도 제가 언급드렸고 이런 이렇게 어떤 그분의 정책 스탠스를 쭉 보고 있으면 일기 때나 이기 때나 아주 일관된 일라인한 모습을 보이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편한, 좀 컴포터블한 이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나온 지표 보면 미국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약간 들쑥날쑥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의 제조업까지 좋아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예, 지수, 예, 예.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 이따가 지금 바로 말씀 나온 김에 예, 같이. 예. 제가 지금 10페이지를 띄워놨는데 2월 3일 날하고 2월 5일 날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가 각각 발표됐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는 이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 PMI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50 아래에서 예. 계속. 계속 50 예. 아래였어요. 네. 근데 서비스업은 굉장히 화랑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또 50 위로 확 개선이 되면서 확장 영역으로 진입하더니 그동안이 굉장히 불리시했던 서비스업은 또 살짝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도 여전히 확장 영역이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이터 아니겠습니까? 구매 관리자들한테 전화해서 네. 뭐 배드 오프 돼 있니, 워스트 오프 돼 있니, 세임이니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잘 보여줘요. 실제 경제 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 제조업은 제조업이 갑자기 확 좋아졌네. 서비스업은 살짝 또 쿨다운하고 있네. 이게 이제 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예견해서 구매 관리자들이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경제가 가는 방향도 이런 식으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큰 도도한 흐름에 이제 억지로 좀 짜맞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네.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죠. 네네. 예, 예. 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미국 CBS 뉴스에서 이제 유거브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니까 53%. 물론 여기도 이 여론조사라는 것도 뭐 성인 2,175명 대상이니까 오차범위 2.5%포인트 이렇고 하니까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1,000명 대상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53% 지지율인데 아직까지는 허니문 기간이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 가운데 다 우리 지금 새로 뽑은 대통령 잘하고 계세요 하는 분위기인데 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데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하는 우려를 보였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의 어떤 물가를 낮추는 데 대한 초점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만 충분치 않다가 66%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이충강 대표님께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됐건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해리스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뽑아주고 지금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미국인들이 환원을 하는데도 이 부분만큼은 좀 불안한가 봐요. 이 관세 쪽하고 인플레이션 쪽. 이쪽은 좀 이제 불안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 부분 이따가 저희가 하원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 비유가 궁금한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는 10년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높이지 않겠다. 낮추는데 애를 쓰겠다. 뭐 의지만 갖고 되나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일본의 그 YCC라고 해서 인드컵 컨트롤도 사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올 연초에 네. 발표된 거시지표 내지는 뉴스 중에 예. 방금 언급해 주신 스캇 베센트의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 낮춰서 어허. 인플레이션 다운시킬 거다. 예. 그리고 페드 독립성 인정할 거다. 어. 지난주 발표된 바로 그 뉴스가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해서 네. 오긴 했는데 예, 예.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미시건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첫 출연했을 때도 미국의 유일하게 보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물가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물가는 FOMC의 그 1년 물가 타겟 2% 도달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허.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물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억제가 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스캇 베센트가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예. 이 트럼프 전망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할 때 제가 항상 목놓아 강조했던 게 이 스캇 베센트를 경제 수장 가장 중요한 자리 재무장관에 앉혔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스캇 베센트가 중도파로 분류되시는 분이고 네. 이 333 소위 333 시스템 3% 성장해야 되고 그 300만 배를 항상 에너지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또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재정 적자를 갖다가 GDP 3% 대비 미만으로 해야 3%로 되고. 낮추겠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라는 분도 참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이 스캇 베센트가 과외를 아주 충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악관 오브로피스 거기서 지금 트럼프 옆에 딱 서가지고 인터뷰했다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도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페드 독립성 인정과 10년물 금리를 잡고 그 에너지 생산 늘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이거가 이제 그 트럼프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예. 저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에는. 네네. 사실 단기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FOMC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단기 금리고 실제 이 단기 금리가 누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시장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물 금리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딱 찍어서 10년물 금리를 낮추겠다. 아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제일 네. 첫 줄 TCJ 법안 JA 법안 이것도 감세 법안 예, 영구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죠. 네네.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네, 예, 네, 네. 예, 지난 지난 예. 2, 3년 동안 이런 말이 아주 많았었죠. 미국 소비가 센 거는 저 팬데믹 때 예. 정부에서 줬던 바우처, 그러니까 이 정부 막 지원금이 꽂아줬던 많아서 돈. 네. 초과 저축이 많은데 예. 그게 계속 소진이 될 거니까 예. 그게 소진이 되면 소비가 꺾일 거고 그래서 어?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네.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었단 말이죠. 그 근저에 트럼프 일기 때 시작했던 텍스 컷 앤 잡스 액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소득 공제 한도라든가 인컴 소득,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를 굉장히 깎아주는 조치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걸 통해서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도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흥하지 않겠어? 그래서 잡스 액트 일자리 만들자. 네네. 이게 트럼프가 만든 법이라니까요. 텍스 컷 앤 잡스 액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2025년도 아주 중요한 그 조항들이 일몰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영구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이 트럼프가 2기 때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기회는 없거든요. 그동안에 주장했던 걸 더 강력하게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미국 경제나 소비 시장, 뭐 시장은 훨씬 긍정적으로 반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세금 빵꾸 나는 거는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관세 같은 걸 지금 그래서 관세로 때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이 나온 김에 예, 지금 예. 도치가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일론- 부채와 관련해서 사기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부채는 아니고 그 AID, ID라고 표현도 하고 USAID. 그때, 예. 언급해 주셨던 AID. USAID라고 해도 이게 되고 사실 뭐. 60년대에 네. 이 그 우방들, 예. 그러니까 신생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그 공산 쪽하고 이제 어떤 냉전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자는 그렇게 만든 게 AID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런데 원래 그동안에 만들 때 취지는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많이 퇴색이 돼 있었다고도 해요.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를 보면 네. 뭐 자금 세탁의 온상지 내지는 네. 딥스테이트 뭐 이런 뭐 음모론을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좀 변질돼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낭비되는 돈이 뭐 수십억, 수십조라고 합니다. 수백조. 네, 네. 이걸 지금 때려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근데 지난주가 아주 중요했던 게 네. 그동안에는 도치가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네. 평가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월가에서도 이제 이거 진짜 효과가 있겠는데 몇백 조씩 아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부족한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이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10년 국채 금리가 뭐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입각을 하면 막 뜨지 않겠어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딱 나왔던 예. 월가의 평가 자체가 이제 도치 때문에 굉장히 그 낭비됐던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쪽에 네. 부족한 재원을 덜 뭐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네. 재정, 평가가 재정 나오기 우려가 시작했어요. 많이 완화된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요일에 한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 부채가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치가 뭔가 미국채와 관련해서 좀 오류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은 미 국채 신뢰도와는 좀 무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국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제가 사실 그 뉴스를 예. 못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그런 발언을 네, 했다고 근데 이제 해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채 발행하고 국채 옥션하고 예, 하는 예. 게 뭔가 사기하고 뭐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재무부에서 실제 이제 그 전 세계 투자자들 대상으로 국내 네네. 국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달 경매를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어떤 뭐 프로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여지는 없는데 아마 그게 이 에이드라든가 예. 지금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국방부까지 들여다보라고 지금 명령을 예, 내렸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국방부의 1년 예산이 거의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뭔가 리베이트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쓸데없이 낭비됐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7% 하락 예상되고요. 2,512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4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3,200원. SK하이닉스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8,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3만 5천 원,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4,300원, 그리고 셀트리온 0.78% 하락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9,500원, 2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 예상됩니다. KB금융도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1,000원. HLB가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7,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지금 4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왔고 사실 1월 31일만 하더라도 주가는 29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뭐 호가 움직임대로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7거래일 만에 지금 주가는 40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소포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500원. 클래시스, 리노공업 모두 1% 하락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5만 1,600원, 21만 3천 원이고요. 휴젤은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좀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보니까 호가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로봇 쪽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뭐 대형주들이 오늘 조금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고 네. 뭐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졌다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지수에 좀 압박은 가하겠는데 네. 코스닥이 좋으네요 요새. 예. 지금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볼 것 같으면은
주간으로 하락한 데가 상승한 데보다 월등히 많은데 네. 우리 코스닥도 2%대 상승이라서 저 나름대로 저 상위권입니다. 성적표가. 코스닥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만 봐서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전이 예상되는데 우리 이충광 대표님이 월요일 날 나오시면서 국내 좀 이렇게 가망이 있어 보이는 거 한두 개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국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예. 지금 그러면은 요 부분도 한번 아까 그러면은 스코프 퍼센트의 어떤 10년 국채 수익률을 갖다 낮출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도지 쪽에서 정부 효율부 쪽에서의 비용 절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 말씀이고. 네. 그게 지난주 월가에서의 평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어주고요.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하면서 증시에 압력을 가하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이런 식의 압력은 이제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네. 예. 달러가 뭐 단순히 수급 갖고만 결정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의 그냥 딱 직관적으로 달러는 여기서 우리가 사실 2년 전만 해도 원 달러가 거의 1,200원, 1,100원도 후반대밖에 안 예,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시기가 당분간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그 나라 경쟁력, 구매력, 예. 그리고 뭐 사회 안정성,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때 US 달러가 적어도 원 달러가 저희는 결론적으로 1,400원에서 1,450원 정도가 당분간의 그 적정한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00원 아니 1,300원대 진입도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보고 계신다. 네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하기 시작하면 뭐 많지만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 상황을 경제적인 또는 네. 정치적인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예. 큰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업종별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얘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가장 첫 페이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빨간 부분이 YTD 수익률이고요. 예. 파란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에 미국의 S&P 500을 놓고 보면 11개 업종이 있단 말이죠. 네. S&P 500이 연초에 2.45% 상승을 했고 지난 한 주는 0.24%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이 이퀄 웨이트라고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했지만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나 M7 큰 아이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때 S&P 500의 이퀄 웨이트는 모든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소수 몇 개 종목 대 다른 전체 종목으로 비교를 할 때 봅니다. 그런데 일단 수치적으로만 봐도 YTD로 이퀄 웨이트이 지금 2.85%예요. 이게 지난 2년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은 S&P 500이 거의 뭐 이퀄 웨이트에 두세 배씩 상승을 했던 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퀄 웨이트 더 상승을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금융부터 제가 빨강 점을 쭉 찍어놨는데 대표적으로 금융 부분이라든가 뭐 산업재, 통신 서비스, 소재,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지금 YTD로 보면 S&P 500이 2.45% 떴지만 방금 제가 몇 개 언급해드렸던 업종이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7%, 6%씩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이 소수 집중돼 있었던 M7이라든가 빅테크에 집중돼 있었던 이 시장으로부터 점점 다른 종목들 또는 다른 분야의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점점 확산세가 거듭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종을 지금 딱 몇 개 뭐 여기에 투자하시라는 말은 굳이 안 드려도 네네. 지금 이 차트에서 이 뭐 예를 들어 7% 상승했던 금융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6%, 소재 4.9%, 5% 가까이 되죠. 헬스케어 6.3%, 뭐 부동산 3%.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아마 올해 상당히 발군의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몇 가지만 좀 분배를 잘 해놓으셔도 앞으로 변동성이 좀 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내 지금 트럼프 관세 얘기하고 있고 예, 또 예. 저는 아까 네. 경험으로 들었지만 보편 관세, 예, 예. 일종의 보편 관세죠. 지금 네. 상호 관세라는 예, 게. 예. 제가 듣기로는 4월 달부터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예. 네. 그건 이제 오늘인가 이번 주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좀 올랐다가 또 흔들렸다가 올랐다가 흔들렸다가 이런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모두에 설명드렸던 M7을 포함한 배트만이죠. 네. 이 종목들이 지금 EPS 성장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트럼프 발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는 거기에다 1월 CPI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온 지표 자체는 지금 인플레이션 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표를 좀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금 그렇게 유입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510포인트, 코스닥은 0.47% 하락하네요. 73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9% 떨어집니다. 5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5% 약세로 198,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하락합니다. 1,153,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 떨어집니다. 333,000원. 현대차도 0.3% 내림세네요. 199,700원. 기아도 1.8% 하락합니다. 94,800원이고 셀트리온도 0.78% 떨어지면서 178,200원. 네이버가 2% 올라갑니다.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지난 금요일 빼고는 최근에 주가가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1.4% 떨어집니다. 43,650원. KB금융 보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5% 떨어집니다.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386,500원, 에코프로비엠 2% 약세 118,600원이고 HLB가 약보합이네요. 76,800원. 지금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0.2% 강보합권으로 76,800원. 그리고 레인보로보틱스가 0.4% 떨어집니다. 지금 7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407,500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리가켄바이오가 소폭 떨어집니다. 126,800원이고 삼천당제약 1% 하락으로 198,600원. 클래시스 1.7% 내림세로 51,600원. 리노공업 1.6% 하락합니다. 212,000원. 휴젤도 떨어지네요. 24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일알미늄이 16% 급등합니다. 1,772원, PJ메탈도 14%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남선알미늄도 7% 강세입니다. 1,503원, 그리고 이구산업도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맥이 7% 올라갑니다. 27,750원, 알루코도 6% 강세 2,115원이고요. 2,140원까지 올라가네요. 이 가운데 삼알미늄 4.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조선주들도 흐름 괜찮아요. 지금 하나오션이 3% 넘게 올라갑니다. 64,100원 선, HD현대중공업도 2%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0.3% 상승. 오늘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으로 압축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인터넷 앞서 네이버 보셨죠? 네이버 최근에 지난 금요일 빼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도 1.4% 상승합니다. 45,2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 좋죠. 자, 오늘 히토류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다만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이 많다라는 거는 좀 테마성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니온이 5.9% 상승합니다. 6,96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3% 상승 2,495원, 티플렉스, 동국 RNS 모두 2%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음봉이다라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로봇주 움직임 다시 나타나네요.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입니다. 지금 48,850원.
자, 그리고 PJ전자도 7% 강세입니다. 6,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클로버도 6% 올라갑니다. 2250원.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4.9%, 5%까지 올라갑니다. 뉴로메카, 유진로봇 각각 3%, 15% 급등합니다. 뭐 레이모로보틱스도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좀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또 지금 전반적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38억 원 순매도, 기관 35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31억 원, 1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올라간 상황인데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가네요. 9원 70전 상승한 1,45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뭐 지금 달러 자체는 많이 올라가고 이 가운데 또 외국인은 팔고 이러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네요. 그러네요. 약간 뭐 또 주말에 있었던 야간 선물보다도 조금 더 빠지네요. 예, 주초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은 불가피해 보였는데, 야, 이 코스닥도 결국 밀리는구나. 네. 저기 대표님. 네. 아까 우리 저 개장 상황 보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그 장표 그 자료에서 업종별 거기에서 예. X축으로 따졌을 때 네 번째 테크가 보니까 제일 부진하네요. 네. 그 저기 테크가 지금 하나 둘 셋 저기가 테크가 제일 부진한 좀 안 좋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충강 대표님의 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가 골고루 업종이 이제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니까 미국 증시가 오히려 더 건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크에 많이 몰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배분하셔라, 네. 분배를 하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외람되지만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제일 말미에 제가 약간 예. 도발적인 발언을 드렸었잖아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 음. 분산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러한 시장 색깔이 지금부터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이제 갔다가 또 다시 뭐 지난주 금요일도 M7 중에 엔비디아만 또 오르고 나머지 쭉 빠지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네.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은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네.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거의 예. 700%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EPS 성장률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EPS 성장률은 계속 하향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반영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익 또는 이익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네. 보면 네. 이익 성장성이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 이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뭐 600% 갔다가 지금 100%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까지 주가가 다 반영했다고 보면 이제 감속은 분명히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소.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막 마이너스로 가고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30불 회복했는데 예. 다시 뭐 100불 가고 80불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올랐던 80불에서 140불 간 게 뭐 6개월 만에 올랐다면 네. 그런 속도였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죠. 네. 기울기가 좀 이제 좀 완만하게 되는 이런 국면 대신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다른 종목들, 예. 다른 업종들이 쭉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이 예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따로 리밸런싱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2, 3년 내내 저희는 이 공격 포트폴리오에 혁신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형에. 거기에 M7 비중이 맥스 13%가 넘지 않게 항상 저희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허. 시장이라고 하는 걸 어떤 업종에 막 이렇게 소위 그 몰빵을 해서 하는 건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왜 제가 처음 찾아뵀을 때 저희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올라갈 때 1등을 하거나 네. 빠질 때 꼴등하고 이걸 아주 좀 기피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별로는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주식, 채권, 뭐 아니면 또 대체 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주시고 예.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구분을 합니다. 9개.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심지어 통화도 자산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안전 자산, 자산 배분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있고. 예. 저희 대표 자산 배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고배당 인컴을 기본적으로 한 30~40%를 쭉 깔아놓고 가는 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개 종목을 깔아놓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기본적으로 쌓이는 네. 인컴 배당을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딱 깔아놓고 나머지를 시장에 하락하는 것도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하나 넣어놓고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자산으로 따지면 채권이 한 20% 정도? 저희는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예. 그때도 제가 왜 국채 채권을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네. 그래서 한 20%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자산 배분이라든가 헤지 펀드를 한 20~30% 적당히 섞고 있고 나머지 한 50% 정도를 가지고 업종별로 테마별로 이 시장의 국면을 좀 맞춰가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식의 좀 자산 배분을 좀 액티브하게 하고 있죠. 대표님 혹시 일본 증시도 좀 보십니까? 보긴 봅니다. 투자 노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노출은 하고 있지 않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고 일본 니케이가 데일리도 그렇고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좀 큰 차트도 그렇고 얘 불안해요. 니케이가 이러다가 이렇게 훅 한번 쏟아질 그 모멘 핑계가 뭐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BOJ 금리 인상 글쎄 저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은 그렇게 갈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아닌데 아주 가까운 우방이거든요. 예, 가까운 네, 네. 우방. 말도 잘 듣는 우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니케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는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작년에 인도 증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그렇죠. 인도도 지금 사실 이미 조정에 제법 들어갔는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었다고 예,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르겠어요. 언제 인상할지 적어도 한두 차례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가라든가 예. 뭐 30년 만에 지금 급여도 이제 인상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 경제 펀더멘털은 점점 개선되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28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네. 28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믿음은 금리라든가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가 있다고 볼 때 이 주가를 판단할 때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결국은 실물 경기에 수렴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경기 예를 들어 금융 경기에는 네네. 금리도 들어갈 것이고 네. 주가에 뭐 밸류에이션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경기 펀더멘털의 흐름이 견조하다고 하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수렴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을 그래서 지난 3년 내내 불장 또는 괜찮은 장이 올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도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일본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30년의 어떤 부진을 조금씩 탈피해가는 모습이 거의 2년 정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 네. 뭐 아베 총리 때부터도 그랬고 그때부터 시작했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부터. 기시다 뭐 지금 이시바까지 할 것 없이 일본 지도자들은 어쨌거나 친미 성향과 어떤 동맹으로서의 그 관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손정희 회장 같은 분이 그 가서 그렇게 트럼프를 갖다가 우쭈쭈 해주고 돈도 이렇게 태웁니다 하면은 일본하고는 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또 묘해요. 그 긴 춘절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했었는데 홍콩은 조금 일찍 개장해서 쭉쭉쭉 올라왔고 상하이하고 심천도 춘절 이후에 그닥 타격을 안 받거든요. 뭔가 이 약속 대련인가? 미국 중국 간에 티격태격하는 게 중국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네요. 근데 그때 실제 중국의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은. 아직까지. 예. 근데 저는 중국을 바라볼 때 아주 무거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네.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중국은 굉장히 그냥 한번 딱 보고 판단해서 판단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쉽게 돈 태우기도 저는 내키지 않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투자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자들 가면 아주 기피하셔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머징 쪽으로는 아예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럴 만한 지금 메리트가 안 보입니다. 사실. 물론 2년 전에 저희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예, 예. 멕시코라든가 인도네시아 요 네, 세 군데가 네, 저희한테 네. 탑픽이긴 했었어요. 네, 3년 전? 네, 3년, 2년 전에. 그런데 미국을 판단했을 때 예를 들면 인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미국이 못했을 거면 저희가 인도 포지션을 좀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 충분히 미국에서만 해도 그 정도의 수익률 이상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더 많이 주는 이머징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관세 이슈라 트럼프 이슈 때문에 더 이제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봐야 네. 되겠죠. 오늘 혹시 좀 방송 준비하시면서 이 내용만큼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어차피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요. 예, 예. 7페이지 하나만 딱 소개해드리고 예, 예, 가죠. 예. 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그 레귤러터리 스터디라는 거를 했습니다. 지난주 초반인데 네. 이제까지 보이시는 차트에서 역대급 1, 2기 2번 당선됐던 대통령들의 이 경제 중요 법안 시행 누적수하고 예. 오른편에 이 법안을 시행했을 때 공무원들이 드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중요 법안이라는 게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달러, 200 밀리언 US 달러니까 2억 달러 이상이 드는 법안,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법안, 리걸 이슈가 있는 법안을 수치로 쭉 비교를 해본 겁니다. 대통령별로. 근데 빨간색이 지금 트럼프의 1기 때 그 법안 시행 누적수거든요. 근데 초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막 이것저것 많이 그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추이가 보이잖아요. 1기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증가할 것뿐이지. 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이 경제 중요 법안의 어떤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입각하자마자 막 시끄러워서 그렇지 네. 실제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무작위로 법안을 마구 만들어서 막 혼란을 가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법안에 드는 이 파이널 룰하고 이제 페이퍼워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코스트라고 네.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무원들의 그 투입 노동 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음 자료겠네요. 예. 바로 요겁니다. 예. 트럼프 때와 바이든, 오바마 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바마 때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한 20분의 1밖에 안 굉장히 됩니다. 효율적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 효율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거 결국은 또 경제는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친 트럼프 절대 아닙니다. 저게 이분이 법인 시행이 아니고 법안 시행이라는 법안을 의미죠. 법안 시행할 때 드는 비용과 비용 및 공무원들이 쏟아 넣는 소요 시간을 비교해 네, 봤을 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새는 돈도 없다. 그럼 그게 국민들한테 환영을 좋은 받을까요? 거죠. 질타를 받을까요? 요 앞에 차트에서도 보면서 그 생각도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경제도 경제지만 미국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재건하고 싶은 거죠. 미국을 바꾸고 싶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걸 해달라고 미국 유권자들이 찍은 거고. 네. 그래서 처음 이 아주 폭풍처럼 몰아치는 여기에 미국 국민들은 그거 하는데 다만 경제적으로는 자꾸 관세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은 불안해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레토릭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분이 실제로 지금 펴내고 있는 정책 네. 또는 그 정책의 베이스가 어떤 건지를 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지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일제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 하락하며 2,506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5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0.39% 약세로 74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0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은 71억 원 순매수, 더불어서 개인도 3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팝니다. 642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11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 개인 역시도 652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과 엔터, 그리고 조선, 기계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기술과 철강,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특히 구리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주말 사이에 구리 가격이 2.9% 상승한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조일 알미늄이 8% 가까이 올라갑니다. 1,646원. PJ메탈 오늘 11%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3,315원이고요. 남선 알미늄과 알루코가 3%대 오름세, 더불어서 알맥도 1.56% 올라가면서 거래가 26,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업계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달성했죠. 올해도 순항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LNG 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하면 LNG 운반 수수료가 덩달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2.58% 강세로 63,600원, HD 현대중공업 3.38%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2만 2천원이고요. HJ중공업이 3.54% 강세로 현재 거래가 6,420원. 삼성중공업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1.5%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2만 9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상승합니다. 올해 간판 아티스트들의 활동 복귀가 예고된 데다 최근에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엔터주 내에서는 SM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8.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94,800원이고요. 큐브엔터가 5.72% 올라갑니다. 15,690원. 노머스가 7.7%로 현재 거래가 21,650원이고 디어유가 7%대 강세입니다. 48,800원. 더불어서 JYP엔터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1,100원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위해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주 내에서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입니다. 48,850원이고요. 휴림 로봇도 14%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235원. T-로보틱스도 좋습니다. 17% 가까운 급등세로 12,090원. PJ전자가 15.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가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티라유텍도 8.38% 올라갑니다. 거래가 5,690원입니다. 관세 전쟁 확대 우려의 코스피 2,500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급등 출발한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모든 종목이 매수 우위인데요. 먼저 5위는 NVDL, 그리고 엔비디아는 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졌었죠. 굳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쓰지 않아도 고성능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자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휘청였는데요. 서학개미가 대규모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딥시크로 인한 엔비디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컸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전망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경제형 AI의 보급을 대거 촉진하고 또 미국 등 타 업계와의 연구개발 경쟁을 촉발해서 AI
AI 하드웨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서학개미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거센 매수세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엑소엑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이 종목에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엑소엑셀이 1위에 올랐습니다. 4위와 2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인데요. 지난주 테슬라의 주가는 판매량 문제로 계속 고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먼저 테슬라의 1월 차량 판매량은 독일에서 전년 동월 대비 59.5%, 프랑스에선 무려 63% 넘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도 11.5% 감소했는데 특히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량이 33%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비아디는 47% 급증했는데요. 이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 또 중국에서의 연이은 매출 감소로 주가가 지난 5거래일간 11% 가까이 하락하자 서학개미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 시티는 엔비디아의 공급 체인 상황을 분석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 반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가오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가 대체로 월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블랙웰 GPU 생산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데 따른 건데요. 또한 딥시크로 불거졌던 우려가 최근 완화되면서 낙관적인 전망도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됐다는 소식도 향후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175달러에서 16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여러 악재들로 주가가 고전 중인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 등 다양한 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력인 전기차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LJ 리서치 또한 테슬라가 투자자들의 인식과 달리 여전히 자동차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테슬라를 첨단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IT 기업이란 분석을 바탕으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이 올해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5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하락한 점을 짚었는데 판매량과 수익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로 24.86달러를 제시했는데요. 현재 주가인 368달러대와 비교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 미즈호증권은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엄청난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죠. 이에 팔란티어는 1분기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는 36%로 연간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는 31%로 제시하면서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에 대해 미즈호증권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자격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한 상승 여력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44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준비해서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는 금리와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윤여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 네. 당분간 기존의 규모를 유지한다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재무장관이 얘기했고. 네. 자, 이 코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 윤 팀장님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 실현 가능성부터 얘기하면 네. 저는 이제 채권 시장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 4.5%는 예.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실질 기준으로 2%대 성장, 물가가 2%대 이상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명목 성장으로 한 4%대 이상 나오고 있고 예. 그 정도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4% 중반 정도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아하. 얘기하시는데 네. 역사적인 수준으로 놓고 봐도 네. 사실 실질과 물가 수준 감안해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100에서 무려 200bp 가까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처럼 경기와 물가가 높지 않아서 둘을 합쳐도 3% 내외 되던 시절에 미국채 10년의 평균 수준은 2% 내외 정도 아하. 수준이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느냐. 트럼프 1.0,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채 10년 평균 수준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얼마? 예, 2%대였고요. 고점이 네. 3.1%였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9월에 비컷 할 때 미국 10년 금리가 잠깐 저점을 찍었지만 그때 3.6%까지 바닥을 보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미국 경제 뭐 호조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확대 재정과 관세 부과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이 버무러지면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4.8%까지 찍었다가 예. 요 근래 오히려 이제 지난주에 베센트 재무장관 취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금리는 파월 의장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금리를 상당히 좀 안정시키겠다. 예. 자기가 일기 때 지정했던 지금 사실 미국의 성장과 물가는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허. 사실은 이게 유지 가능할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미국채 10년 금리 아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지금 이제 무리한 확대 재정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늘리는 쪽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뭐 뒤에도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도지 예산 효율부 같은 데서 지출을 줄이면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들 그것 때문에 2분기까지 발행 계획을 오히려 지금 재정 적자 수준이면 국채 발행량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시장은 걱정했죠. 그걸 걱정했는데 오히려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2분기까지 발행 계획이 아까 전체적인 그 표면 발행량 말고 순증량으로만 놓고 보면 순증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만기 도래한 것까지 네. 감안해서. 2분기에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발행됐던 게 회수가 많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채권 발행 순증량이 줍니다. 평균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매 분기 한 5천억 달러 찍는 것 대비 2분기는 좀 많이 줄어드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0억 달러대입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게 QRA에서 그냥 표면 발행량 말고 순증량이 중요한데 네.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얼마나 보느냐. 저는 50% 이상이라고 아, 그래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좀 강한데 네. 아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국 10년 4% 중반대는 여전히 높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아, 그렇게까지 보신다. 네. 그 정도 규모로도 충분히 뭐 재정 적자 메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예. 감세 쪽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텍스컷 앤 자벡트라고 하죠. 트럼프 1.0일 때도 이미 대규모 부자 감세와 기업들 법인세를 28에서 21까지 깎아줬는데 네네. 그거 지금 추가로 15%까지 더 그러니까요. 깎겠다. 예. 그러면은 그걸로 들어가는 재원이 한 4,500억, 5천억 달러 좀 안 되는 수준에 또 그러면은 미국의 재정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적지 않은 수준이죠. 네. 하지만 GDP 한 2% 정도 되는 정도의 또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입히겠다는 건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예산 효율부 네. 1조 달러를 감축하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두 개를 합산하면 5천억 달러 정도 역으로 지금 GDP의 7% 정도 내고 있는 적자 수준을 지금 미국 정부가 1년에 쓰는 이자 비용만 대략 1조 달러, GDP의 4% 정도 수준입니다. GDP의 4% 가까운 수준은 30조 달러에 한 1조 달러, 지금 1.2조 달러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계속 그냥 금리가 높고 부채량이 늘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내야 될 이자 부담액이 늘잖아요. 그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센트 재무장관을 앞세우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이제 예산 효율부를 앞세워서 재정을 오히려 감세도 해주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균형을 잡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지금 GDP의 5%, 이자 비용만 4% 쓰는 걸 GDP의 5%대까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균형적인 재정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전체적인 적자 수준을 그거를 기초재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자 비용을 제외한 네. 실제로 쓰는 돈. 네. 그걸 2% 이내로 잡아간다면 바이든 행정부일 때보다는
훨씬 재정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우려들이 그동안 많이 불거졌고 대부분 감세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트럼프가 돈을 더 쓰지 않겠느냐는 쪽이었는데 오히려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발언들이나 네. 최근의 시장의 소화는 좀 안정화를 찾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저희는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좋기 때문에 여전히 4% 중반대 잡혀 있지만 예, 수급적인 우려들은 좀 덜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이래저래 보면은 결국 기존 미국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도지 네,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그게 생기고 나서 네, 또 수장을 정치인도 아닌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또 이렇게 앉혀가지고 네. 지금 완전 집권 초기에 질풍노도처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워싱턴 DC는 시끌시끌해요 보니까. 그렇죠. 기존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 뭐 입법부는 바지저고리냐, 우리 제껴놓고 너 다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그 눈먼 돈으로 이렇게 누리던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막 반대하고 그쪽 뭐 USAID 같은 데서부터 돈 받던 언론들은 아각거리고 있고 이 이제 만만치 않은 어떤 저항을 막고 있는데 그보다 궁금한 거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된 국채 발행 네네. 규모 자체도 늘지 않았는데 네. 어때 만기별로도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저 계속 단기 비중이 높은 단기채 비중이 높은 저 부담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네. 이건 되게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과거의 미국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 대비 지금 미국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지금 이 10년 이상 30년짜리 찍으면 30년짜리 지금 4.6% 이자를 30년 동안 30년 지급하겠다는 동안 거죠. 가야 된다. 우리 그렇구나. 불과 팬데믹 발생했던 5년 전에 발행했던 미국 채 30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대였습니다. 글쎄, 1% 미만이었죠. 제로금리였지 거의. 뭐 그걸로 이제 믹싱해서 네. 갈 수도 있지만 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꾸 금리를 낮추는 방향성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팬데믹 때 발행했던 5년 전 5년짜리 미국채 0.5%에 발행했거든요. 지금 다시 차환 발행하고 지금 더 채권 양을 늘려서 순증을 한다. 그러면 이자 지급액이 4.5%로 0.5에서 4.5% 9배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자 부담이 올해부터 이제 그 롤오버에 대한 미국채 만기 도래액이 작년까지 2조 달러대였는데 네. 올해 3조 달러대로 무려 30% 40%가 증액돼 있는 상황. 미국 정부의 건전성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을 때 이 롤오버에 대한 리스크,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채에 대한 발행은 지금 TBL은 전체 채권 발행량의 그러니까 그 1년 이하의 단기 채권이죠. 20%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걸 균형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TBL 부분뿐만 아니라 2년에서 5년짜리 단기 채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미국의 듀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권 만기 길어지는 거에 대한 이자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 2년에서 5년짜리를 많이 찍어야 또 2년 뒤, 5년 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이자 부담액들을 또 이제 갈아타면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렇게 봐지면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월 달에 그 파월 의장이 장기채 수익률 상승이 이제 기간 프리미엄에서 기인된 거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채 기간 프리미엄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간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예전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논문으로 썼는데요. 예. 우리가 뭐 장기적인 성장과 물가 추세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그거를 이제 뭐 중립금리, 적정금리 그 중립금리, 적정금리도 지금 한 2% 중반 내외 정도 연준이 장기적으로 추정하다가 최근 1년 동안 뭐 3% 향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간 프리미엄의 악화도 줬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 변수는 뭐냐? 수급입니다. 수급.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작년까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 고가는 좀 많이 써왔거든요. 그 덕분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아까 바이든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산 효율부와 함께 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었던 부담들이 이제 요번에 2분기까지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요게 3분기까지도 안정화에 대한 기대들을 유지시킨다.
그럼 기간 프리미엄 확대되고 있던 방향 부담들은 오히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면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경계해주는 네. 부담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수급 부담 완화와 연준의 고도긴축,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지치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기간 프리미엄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냐.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정부가 미래에 대한 채권 그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에 대한 상향이잖아요. 그로스가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간 프리미엄만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고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고 베센트는 지금 막대한 그동안 썼던 재정 적자에 의해서 미국의 재정이 조금 위기라는 인식이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 통제하고 오히려 감세도 하겠지만 지출을 더 줄이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전성,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올해 뒷단에 미국 10년 금리는 당연히 이 지금 4% 중반대에서 더 떨어지지 못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이 고금리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아니요, 거기서부터는 다른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채야 그냥 신뢰성이 있어서 좀 버틴다고 하지만 올해 국채뿐만 아니라 팬데믹 때 발행했던 미국의 하이힐드와 같은 고금리 그 고위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만기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팬데믹 때 4% 내외에서 발행했던 그 하이힐드 채권이 최근에 위험 선호 때문에 스프레드는 아주 타이트해서 하이힐드 금리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7%대 중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갈아타기는 아까 미국 국채 뭐 0.5 했던 게 4.5 갈아타기. 증가폭으로는 더 많아 보이지만 절대 금리로만 따져보면 기업들한테도 올해 뒷단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민간 경제까지 확산해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미국 긴축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3주년이 됐습니다. 네. 이 3주년의 긴축 시기에 미국의 부채들이 만기가 상당히 돌아오는 올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정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미국 국채 수급을 안정시켜야 그런 민간 부채들 이런 데 대한 위험 전이도 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런 미국채 수급이랑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을 조금 살려가면 미국 10년 금리는 4% 중반이 아니라 작년 3분기에 봤던 3자대를 다시 볼 수 있을 정도의 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쪽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자꾸 채권 강세 쪽을 얘기하겠지. 근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 4% 중반대는 유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윤 팀장님 모시고 이제 미국 채권을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미국채 수익률이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나 하면은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채권 매도세가 강해져서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막 뛰어버리면은 미국 장이 빠졌어요. 네. 특히 테크주들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와 우려가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제이미 다이먼 같은 JP 모건의 CEO 정도 월가의 황제라는 분이 한때는 6%, 한때는 8%까지도 갈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놓으니 네. 이 양반이 뭘 보고 일어나 싶기도 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또 다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고 하니 이거 영국의 2022년에 그 리즈 트러스 꼴 난다. 그때 뭐 부자 감세하고 하다가 한 보름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미국도 그 꼴 날 거야 했는데 의외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뭐 일론 머스크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그럭저럭 잘 지금 이렇게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윤 팀장님이나 의외로 우리 채권 시장의 인플루언스들이 여기서 금리가 더 튀기보다는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워요. 네. 다행스러운 어떤 전망인데 이게 그러면은 리즈 트러스를 갖다 붙인 거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다? 아니면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때도 트러스 당시 총리가 네. 뭐 임기를 2달밖에 못 채웠잖아요. 22년 그렇죠. 그때 뭐 예. 9월인가 취임해가지고 그때 부자 감세. 왜냐하면은 영국이 왜 영국에서 재정 노이즈가 많냐면 영국은 전체 정부 지출이 GDP에서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당히 경제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 민감도가 높은 나라고요. 대신 이제 세수도 40%대로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지출이 40%가 조금 안 되고 30%대고 세수가 이제 20% 후반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영국 대비해서 민간 경제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영국은 재정 그렇게 해서 부자 감세 중심으로 해서 좀 기입하겠다 했을 때 재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그때 당시에 트러프 모멘트로 해서 한 2분기 동안 영국채 10년 금리가 200bp 이상 치솟는 완전 스파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총리가 2달 만에 사임했던 건 역사상 최단기 네. 사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이걸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데 미국에서도 이번에 감세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 예산 효율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대부분 재정 그 적자를 더 늘리는 쪽 그 감세 쪽에 예. 포커스를 맞추면서 트럼프는 또다시 확대 재정 쪽에 예. 트럼프 1.0일 때도 그때 재정 적자 GDP 한 2, 3% 하던 시절에도 한 1%포인트 이상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를 부스팅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쪽만 포커스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트럼프랑 트러스는 다르죠.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을 줄이는 쪽에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GDP 7%까지 늘려놨다니까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8에서 9%대 수준이었어요. 팬데믹 때 물론 20% 근처까지도 재정 적자를 써가면서 극복을 했지만 그 뒤에 작년 그러니까 22년에 균형 재정 얘기 나왔을 때는 GDP 5% 이내까지 재정 축소를 했다가 23년에 경착륙 우려 얘기 나오면서 GDP 7%대까지 지금 적재를 너무 과도하게 써왔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영국 케이스랑 미국 케이스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민간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미국이 조금 더 높고 정부 부채량은 오히려 영국보다도 미국이 더 많아요. 아까 재정 적자 규모도 영국은 최근에도 GDP 예. 5% 이내로 균형을 예. 잡는데 미국이 더 쓰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아까 지출을 줄여서 그래요. 균형을 잡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즈 트러스를 갖다 다시 떠올리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 그래서 재정 적자 확대, 미국채 시장에서의 혼란, 이거는 뭐 기우다라고 보고 네. 요것도 한번 우리 윤 팀장님 그거 견해가 궁금한데 요거는 제가 글로벌 모니터 안건모 대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네. 저로서는 뭐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인데 아니 독일에서 수합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즉 IRS 금리보다 수합 시장에서의 이렇게 금리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 고정금리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은 독일 정부가 그만큼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독일발 걱정을 하던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구조가 국채 네. 금리가 IRS보다 높은 게 고착화되고 구조화된 나라가 있는데 한국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IRS 금리가 그러니까 독일의 아까 정부의 신뢰성 독일 정부는 그래도 균형 재정을 좀 해왔던 편이고 여기서 IRS 금리가 생각보다 낮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IRS 금리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들이 어디죠? 은행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왜 고질적으로 IRS가 국채 금리보다 낮느냐? IRS는 그 금리 수합입니다. 예, 금리 수합. 고정금리 받든지 주든지 하고 변동금리 받고 네. 그걸 은행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그 변동금리를 스와핑하면서 우리나라가 IRS가 오히려 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IRS가 고평가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독일 같은 나라도 대표적으로 직접 조달 채권 쪽보다는 그렇구나. 은행 간 거래가 많은 시장이죠. 그런 특징. 근데 독일이 최근에 그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의심도 많이 늘긴 했어요. 네.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행들이 주로 좀 매칭을 많이 하는 그쪽 대출에 엮여 있는 IRS 금리가 고평가받는 게 우리랑 유사할 수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독일이나 한국이 요즘에 또 하나 고민하는 거 이제 산업 경쟁력 쪽에서 어떤 산업이 이 두 국가의 주도 산업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 그 고민들이 쌓이는 게 한국은 옛날부터 고질적인 문제긴 했지만 독일도 이런 문제들이 네네. 이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됐다. 좀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네네. 국가들마다 이제 재정에 대한 신뢰성들을 조금씩 점검해야 될 단에서 네네. 예, 그런 논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좀 밑골이 달리는 거 보니까 뭐 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 네. 뭐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닉데이도 아래꼬리 달리고 시장 안 죽을라 하네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